여러분의 이웃이 놀러와서 물병을 건네면서 목에 좋은 도라지청이에요. 한번 마셔보세요. 라고 권유했다면 여러분은 그 물을 아무 의심 없이 마셨을까요? 그걸 건넨 사람이 늘 인사도 잘하고 아이도 곁에 있는 그런 이웃이었다면 그 한 잔을 거절하는 게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작된 한 모금의 물.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날 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집 안에서는 두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한 사람만이 의식을 잃은 채 살아남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단지 기억 속에 남은 건 희미한 도라지 향과 가장 가까운 이웃의 웃는 얼굴뿐이었죠. 그 평범한 이웃이 다녀간 뒤 그 집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2022년 9월 부산 진구 양정동 주택이 빽빽이 들어선 한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의 주인공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이웃 사이였어요. 3층에는 A, 그리고 그녀가 입양해 키우던 손녀가 살았고요. 4층에는 피해자인 B씨와 그녀의 딸 C양, 그리고 중학생 아들 D군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시작은 딱 그 정도였죠.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 처음엔 서로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A의 딸이 수도요금을 거들어 4층을 찾습니다. 그때 우연히 피해자 B씨와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 작은 인연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딸이랑 이름이 같네요. 이런 식의 말 한마디가 이어졌고 그 후 A도 자연스럽게 B씨와 인사를 주고받게 되죠. 게다가 A의 손녀는 언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B씨는 그런 이야기에 따뜻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몇 번 오가다 보니 음식을 나누고 서로 집을 오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건물에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트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그 일상적인 관계 안에 숨어있던 예상치 못한 그림자. 그건 어느 순간 살인을 향한 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A는 50대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오랫동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딸들과는 대부분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런 그녀는 첫째 딸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외손녀를 입양해서 딸처럼 키우고 있었죠. 친딸과의 복잡한 가정사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알려져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녀는 언어 치료가 필요했고 매달 병원비와 교육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은 없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그리고 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월세, 보험료, 병원비, 치료비. 빠져나가는 돈은 너무 많고 너무 버거웠죠. 전기요금이 밀려서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통보까지 받았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병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면서 약도 끊기고 치료도 중단됐어요. 실제로 그녀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루나팜정, 브로마제팜, 트라조돈. 이름도 어려운 약들을 20가지 가까이 복용하고 있었죠.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상태는 좀 안 좋다는 말이 돌았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하나 있어요. 전기가 끊기기 직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병원도 못 가. 돈이 없어서. 그냥 내가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 죽여서 돈 갖고 나갈게. 이 말, 그냥 화난 사람의 푸념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도라지청을 섞은 물을 건넵니다. 목에 좋다며 권했죠. 그리고 그 지인은 그 물을 마신 뒤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물 속엔
A가 먹던 수면 유도제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그녀는 누군가에게 약을 먹인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혼란은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2022년 9월 11일 일요일, 추석 연휴가 막 끝난 그날, 피해자 가족에게도 A에게도 그저 평범한 일상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끔찍한 범행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죠. 그날 오전 A는 집에서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을 가루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녀가 수년간 복용해온 정신과 약들을 절구공이에 담아 하나씩 맞기 시작합니다. 그 약은 알약 형태, 그대로는 맛과 색이 드러나니까 가루로 빻아 도라지청에 섞었죠. 그리고 그걸 물에 타서 준비해 둔 거예요. 냄새도 맛도 잘 안 나는 조합,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음료였습니다. A는 그 병을 들고 손녀의 손을 잡고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집에는 중학생 D군이 혼자 있었어요. 엄마와 누나는 외출 중이었고 그는 혼자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던 중이었죠. 문이 열렸고 익숙한 이웃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목에 좋은 도라지청 넣은 물이야. 한번 마셔봐. 그 말에 D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였고 그녀는 평소에도 자주 마주치던 이웃이었으니까요. D군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상한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옷 리을 지읒. 살려줘. 도라지 도랏. 너무 써. 문장이 끊겼고 자판도 흐트러졌습니다. 손이 떨린 건지 정신이 흐려졌던 건지 그 문자들은 결국 전송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임시 저장 기록으로만 남게 됐죠. 밤 9시 24분, D군의 휴대폰 사용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 시각 이후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때 A는 여전히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밤 10시 53분, 딸 시양이 귀가합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녀는 그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죠.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양 앞에 A가 있었습니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마셔. 몸에 좋은 물이야. 시양은 망설임 없이 마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건 단지 이웃의 호의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뒤 시양은 친구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몸에 좋은 주스를 해서 먹었는데 너무 어지러움. 구라앉히고 술 탄 것 같아. 문장이 엉망이었어요. 맞춤법도 틀렸고 단어 간의 간격도 흐트러졌죠. 심지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친구는 시양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눈빛이 흐려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13분 시양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밥, 머그, 어악저. 해석할 수 없는 말. 문장이라기보단 떨리는 손끝이 남긴 흔적이었죠. 그 이후 그녀의 휴대폰은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문자도 전화도 그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다시 시간은 딸이 귀가하고 4분 뒤인 밤 10시 57분입니다. 이때 엄마인 B씨가 귀가했어요. 친구와 통화 중이던 그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갑자기 통화 도중 그녀의 말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발음이 꼬이고 말이 뭉개졌죠. 친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통화가 갑자기 끊겼고 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A는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B씨가 마신 물에도 약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건 다음날 밝혀집니다. 9월 12일 오전 11시 42분 D군이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그는 그냥 잠이 들었다가 깼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마주한 건 피로 물든 거실, 움직이지 않는 엄마, 그리고 방문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누나.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도라지청을 마신 순간부터 그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12시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아이는 지금도 모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집안은 이미 참혹한 범행 현장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피해자 B씨는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엔 핏자국과 혈흔이 어지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반신은 비틀린 자세였고 양팔에는 뭔가 긁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무언가에 저항하고 몸부림친 흔적이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목에는 뚜렷한 끈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눈, 입 주변엔 혈관이 터지며 생긴 점상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결정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목을 졸라 숨을 끄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을 졸라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칼로 찌르고 끈으로 조르고 그 과정에서 B씨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또렷했어요. 버둥거렸고 저항했지만 그 힘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살인을 멈추지 않았던 건 그녀가 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는 피 묻은 부엌칼이 떨어져 있었고 야구 방망이도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현장엔 함께 먹다 남긴 파전, 맥주캔, 생수병, 그리고 절반쯤 비워진 유리잔이 있었죠. 그게 범행 전의 흔적이었을지 범행 후의 흔적이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엔 또 다른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C양. 그녀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불은 얼굴과 팔을 덮은 채 시신의 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천장과 벽은 연기에 그을려져 있었고 불완전 연소로 그을린 휴지, 옷가지, 종이들이 바닥 곳곳에 널려 있었죠. 현장은 누가 봐도 불을 낸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야구 방망이로 맞은 듯한 둔상 흔적이 있었고 머리, 이마, 광대뼈 주변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휴대폰 모서리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한 흔적도 남아 있었어요. 방망이로 내려치고 폰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입과 코를 막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짓눌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그리고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필사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방 안엔 함께 지내던 반려견도 있었는데 그 아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죠.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죽어있던 그 생명체조차 그녀는 제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살인의 순서는 치밀하게 계산돼 있었어요. 먼저 중학생 아들에게 물을 먹여 제압하고 다음으로 귀가한 딸에게 음료를 건넨 뒤 혼자라는 순간을 기다렸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엄마를 공격했습니다. 순서도 수법도 흔적조차 완벽히 지우려고 했어요. 절구공이에 빻은 약은 도라지청이라는 포장 속에 숨어 있었고 칼과 방망이, 흔한 일상 도구였지만 그날 그 집 안에선 모두 살인의 도구였죠. 그리고 범행 후 A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피해자들의 시신 옆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녀는 피해자의 귀금속을 챙겨 나왔습니다. B씨의 금목걸이, 금팔찌, 반지 등은 사건 이후 A의 집에서 일부 회수됐고 수사기관은 이 범행의 동기가 단순한 절도였음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실제로 그녀는 사건 직전부터 금값 시세를 검색하고 피해자의 팔찌와 목걸이를 유심히 본 정황도 확보했죠. 다음날 새벽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지인과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난 그냥 물 마시고 나왔을 뿐이야. 그 말은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첫 번째 복선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쉽게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A가 용의선상에 오른 건 단순한 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이 A가 수년간 복용해온 정신과 약과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절구공이, 도라지청, 약가루가 담긴 병까지 모두 A의 집에서 발견되며 그녀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들고 나간 피해자의 귀금속이 A의 가방에서 발견되며 모든 정황이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A는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시향은 본 적도 없다. 그냥 술 마시고 나온 게 전부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뿐만 아니라 사건 열흘 전 지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약을 타서 먹였다는 전력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오발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검찰은 A에게 살인,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절도, 증거인멸미수, 동물보호법 위반 등 총 10개 이상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깁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A는 약을 섞은 도라지청을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칼과 야구방망이, 끈 등을 이용해 살해했다. 수법은 잔혹하고 결과는 참혹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고통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그리고 A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A는 항소했어요.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A는 자신의 딸이 약을 넣었을 가능성,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는다. 결국 2023년 11월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사법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그녀는 왜 굳이 도라지청을 골랐던 걸까요? 그 흔한 음료도 아니고 굳이 목에 좋다는 말까지 붙여가며 권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걸 마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A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자신의 손으로 만든 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 그 가족이었을까요? 원한도 없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같은 건물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친절에 기대어 그 신뢰를 이용해 접근했던 사람. 정말로 그 금목걸이 팔찌 몇 점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한 사람, 14살의 중학생 D군. 그 아이는 물 한 모금 마신 죄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도 못한 채 지금껏 살아남은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던 소년. 중학생 D군은 그날 이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끊겼고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언론과 대중의 시선 속에서 그저 살아남은 아이로만 불렸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왜 혼자만 살았을까? 하는 악플들이 칼이 되어 그를 또다시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신 뒤 기억은 완전히 끊겼고 눈을 떴을 땐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엄마가 피투성이었고 누나는 방 안에서 싸늘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유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과 손녀를 잃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손주가 인터넷에서 의심받는 모습을 보는 그 심정. 그건 어떤 위로로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이 끝난 뒤 짧게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만은 더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강력사건의 하나로만 기억해선 안 됩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